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 바로 텍사스 과달루페 강에서 있었던 그 급류 홍수 관련 CBC 뉴스 영상인데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분명히 경고는 있었다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몰랐을까? 특히 거기가 플래시 플러드 앨리라고 뭐랄까 홍수가 잦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한 사안이 되는 거죠. 단순히 경고가 있었냐 없었냐가 아니라 그 경고가 언제 또 누구한테 어떻게 갔느냐 이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상황들이 좀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자료 보면서 한번 그 연결고리들을 짚어보죠. 네, 그럼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면요. 홍수 바로 전날 비 예보는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뭐 몇 인치 정도? 그 정도 비를 예상했지. 그렇죠. 영상 속 증언 들어보면 막 20피트, 30피트, 거의 뭐 6m에서 9m짜리 물벽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다는 거죠. 맞아요. 밤 11시 한 22분쯤 그때 미국 수자원 예측청에서 첫 경고 비슷한 게 나오긴 했어요. 뭐 급격한 유출, 상당한 규모의 돌발 홍수 가능성 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있었군요. 근데 문제가 그 경고 대상 지역이 너무 넓었어요. 샌안토니오에서 오스틴까지 그게 100km가 넘거든요. 와, 100km요? 네. 게다가 한밤중이었잖아요. 그게 또 위험성을 키웠죠. 그 광범위한 경고 다음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컷 카운티에 이거 진짜 생명 위험하다. 이런 첫 긴급 경보는 언제 나갔나요? 그게 새벽 1시 14분이었어요. 아마 휴대폰으로 긴급 재난 문자가 갔을 텐데 네, 핸드폰으로요. 근데 말씀하신 거대로 한밤중이라는 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떤 문제죠? 바로 그 핸드폰 경보가 얼마나 효과 있었겠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주무시고 계셨을 거고 그렇죠. 자고 있거나. 네, 아니면 알림을 꺼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거기가 좀 외진데도 많아서 통신 자체가 잘 안 터지는 곳도 있었어요. 수신 자체가 불가능하실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통신도 안 되고 사람들은 자고 있고 그러면 경보가 울려도 사실상 소용이 없었겠네요. 특히 좀 안타까웠던 게 그 캠프 미스틱이라는 소녀들 여름 캠프 사례가 나오던데요. 네, 정말 그게 비극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캠프는 규정 자체가 참가자들이 핸드폰을 못 갖게 돼 있었어요. 규정 때문에요. 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캠프가 있던 헌트나 커빌 지역 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경보? 이게 새벽 5시 34분.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홍수가 휩쓸고 난 뒤에야 나갔다는 거죠. 5시 34분이요? 이미 홍수가 난 뒤에요. 네, 그것도 돌발 홍수가 이미 발생 중이다 이런 내용으로요. 그러니까 설령 제때 경보가 갔더라도 캠프 안에서는 아무도 직접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와, 이건 정말 휴대폰 경보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혹시 그럼 캠프 자체에 다른 비상 연락 체계 같은 건 없었는지? 뭐 그런 언급은 자료에 없었나요? 자료에서는 그 캠프 자체의 뭐 비상 계획이나 다른 경보 수신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하고 있죠. 실제로 커비시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불과 45분 만에 강수위가 26피트, 한 8m 가까이 치솟았다고 하거든요. 막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서 또 내려가는 모습 보면 진짜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파괴적이었는지 짐작이 가죠. 8m요.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워낙 홍수가 잦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경보에 좀 무뎌졌을 가능성. 그 양치기 소년 효과 말이죠. 맞습니다. 그 지적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지역이 워낙 자주 겪으니까 주민들이 또 경보네 하고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을 수 있다는 분석이죠. 실제로 작년에 미국 전체에서 돌발 홍수 경보 건수가 역대 최고였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번처럼 이렇게까지 치명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랬군요. 네. 심지어 국립기상청 관계자도 경보가 너무 잦은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 홍수는 전문가들이 보기엔 거의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규모였다는 거죠. 그 차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 말고도 그 비용 문제 때문에 물리적인 홍수 조기 경보 시스템 설치가 계속 미뤄졌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행정부 때 국립기상청 예산을 깎은 게 이번 예측 실패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논쟁도 있더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엇갈립니다. 예산 삭감 때문에 예측 능력이 떨어졌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자료를 보면
그 해당 지역 사무소 인력 자체는 부족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원보다 많았다. 뭐 이런 반론도 있어요. 아, 인력은 충분했다는 의견도 있군요. 네. 다만 이제 기상학자랑 지역 공무원 사이에서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 점은 지적이 되는데 이게 예산 삭감과 이번 예측 실패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직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중요한 건 이런 논쟁 자체가 재난 대응 시스템에 어떤 잠재적인 취약점이 있을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네, 종합해보면 이번 텍사스 홍수 비극은 단순히 예측이 어려웠다. 이걸 넘어서서요. 그 경보 시스템, 정보가 실제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제때 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뭐랄까 마지막 단계의 문제. 그렇죠. 마지막 마일. 네. 그리고 반복되는 경고에 사람들이 좀 지치거나 무뎌지는 문제. 또 기반 시설이나 예산 같은 시스템적인 문제까지 이게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결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휴대폰 문자라는 단일 기술에 너무 의존하는 시스템이 그 심야 시간이나 아니면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 혹은 아까 그 캠프 미스틱 사례처럼 어떤 특정 규칙이 있는 환경에서는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는 빈틈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렵고 또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이제 뭐랄까 새로운 표준, 뉴 노멀이 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과연 충분한 경고라는 게 뭘까요? 기술적인 제약, 환경적인 제약, 또 사회적인 장벽들을 넘어서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고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우리 모두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